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다른 과목들도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행정학이 그냥 평이하다, 좀 쉬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나마 행정학이 변별력이 있었던 과목이더라고요. 자, 그래도 행정학도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겉모습은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했으면 똑같은 출제 포인트 계속 반복되는 거 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도 행정학 시험이라면은 90점은 넘어야 고득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하기 어렵고 풀기도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맞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0점, 95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물론 이게 당연히 쉽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시험에서 아주 가볍게 90, 95 맞는 분들 있고 그것도 저랑 처음부터 꾸준히 제가 하라는 그대로 훈련해 오신 분들은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무지막지하게 강조해주고 그리고 뭐 제가 강조해준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 기출문제 있으면서 또 많이 나왔던 거 무지막지하게 강조해주고 기출문제 제대로 해독했다면 아주 쉽게 90, 95가 나왔을 것이고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반복이 부족해서 뭐 아직은 점수가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렇게 출제했는데 본인만 어려워. 그것도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났다. 뭐 80점 미만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 공부한 거죠. 우리 시험 공부에서 잘못 공부한 거 뭐겠습니까? 시험 문제랑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학 시험 문제로 무엇이 나오며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그걸 제대로 배우면서 행정학 시험에도 적용해 오신 분들은 너무 쉽게 90, 95 물론 이제 반복 훈련은 필요하지만 근데 오랫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시험에서 80점 미만이다. 그동안 시험에 맞지 않게 공부를 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는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공부하라는 그대로 공부하고 다음에 바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번 시험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 다음에는 무조건 이런 아쉬움을 겪지 않고 무조건 합격하기 위해 지금 찬찬히 해설 강의도 보면서 본인의 문제점도 찾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말 객관식 행정학은 요렇게 나오는구나 뼈저리게 느껴보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 제대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아주 가볍게 이 정도 시험은 90, 9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을 할 건데 자, 일단 여기 띄우는 거, 여기 특히 이제 기출문제 다루는 거, 요거 이제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1800문제도 안 되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이제는 그냥 줄여서 기출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딱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거, 뭐 7급 평균적으로 80점 정도인데 이번 시험은 17문제니까 더 수치가 높죠? 85점. 그만큼 좀 더 풀기 수월했던 또 자기가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온 기출문제에 있었던 게 그대로 나온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건 기출문제만으로는 바로 정답은 못 고르지만 그래도 우리 그동안 강의에서 함께 훈련하고 요령을 배우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반복 훈련이 쌓일수록 내공이 쌓일수록 제가 하라는 그대로 계속 반복할수록 점점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95점도 가능했던 시험. 마지막 100점 방지는 이거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거든요. 그 무한정한 범위를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온 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떨어지겠죠? 자, 무작정 범위 넓히면 점수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반복할 수가 없고 뭐 다른 과목도 다 떨어지는 거지 뭐.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대비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대비합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면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역에 있는 문제 100점 방지로 분류하고 이거는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풀기 어렵죠. 그리고 뭐 공부하다 보면은 몰라도 모르는 대로 푸는 요령이 생기거든요. 뭐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기출문제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때 100점 방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 있었으니까 뭐 100점까지는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뭐 찍어서 맞아야 100점이지. 100점까지는 어려웠지만 고득점 기준이 90점이요. 그래서 평이한, 그러니까 중간보다 살짝 더 쉬웠어요.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들은 너무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과목들도 비춰봤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마 출제위원들이 대폭 교체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좀 소위 말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초짜다 보니까 각 과목별 전문가이시겠지만 시험 출제, 객관식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출문제를 더 많이 참고해서 기출문제에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 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더 심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90점, 95점 맞아요. 고득점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뭐 85점 아쉬워요. 그러니까 85점이 못 본 건 아니지만 아쉬워. 그다음에 여기서 2개 이상 틀렸어. 자, 이쪽도 특히 이제 생소한 문제 2문제는 충분히 우리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걸로 풀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틀리고 다 틀렸다 해봅시다. 3개 다 틀리고 여기서 2개를 더 틀려. 기출문제 집에 똑같이 있었던 건데 2개 더 틀려. 그러면 75점이죠. 그 2개 이상 틀리게 되면 75점 이하가 나오게 되겠고, 자, 아직 반복 훈련이 부족해서 점수가 아직 부족한 건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반복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오래 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75점 이하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 공부한 거니까 이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공부한 거니까 앞으로는 행정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맞춰서 무엇을 시험에 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공부하는 족족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오르고 바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공부는 마음대로 되지만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단원별 분포 살펴보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항상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다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 느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문제랑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기출문제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못 잡고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도록 공부 방향 제대로 잡히도록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이거 먼저 제대로 해야 된다. 당연히 할 거 많지. 범위 무한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또 합격을 위해 필수가 있다고요. 이게 필수구나. 뼈저리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합격을 위한 필수부터 마무리해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크게 공부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공부 방향이 안 잡힌 분들, 행정학 자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꼭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원별 분표는 뭐 평범해요. 평범해. 제가 딱히 설명해 줄 건 없는 것 같고, 요즘 뭐 나오는 뭐 평균적인 수치에 가깝고.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볼 건데, 제 펜이 어디 갔노? 자, 1번 직위분류제 첫 문제. 처음이라 좀 쉬운 문제 내줬나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 정도 난이도죠. 자, 1번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전문가를 뽑는 거예요. 직무 전문가. 그래서 자, 직무 뭐 종류 난이도 책임도를 나누고 그 직무에 대한 전문가 가장 그 직무 수행을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것만 죽어라 시키는 거죠.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고, 2번 동일 직무, 동일 보수 부여한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직무면 다른 보수예요. 그러니까 직무별로 보수를 주죠.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너무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1번이니까 조금 몸풀기로 좀 천천히 가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빨리 갈 거예요. 4번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직무 중심이에요. 계급체처럼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직무가 없어지면은 그 직무 담당자도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막 잘라버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직위분류제 원칙상 이론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지. 직무 중심이니까.
그래서 3번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공직 내부에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자유롭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공직 내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직무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뒷부분이 틀렸죠. 자, 수평적 이동. 수평적 이동. 자, 직위분류제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한다니까. 한 직무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직무 해본 적이 없어. 못해. 그러니까 직무를 바꿔. 직위를 바꿔. 이렇게 사람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수평적 이동에서 인사 배치의 유연함, 신축성이 떨어지더라. 이게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할 때 틀린 선지, 출제 포인트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라고 그랬죠. 뭐 틀린 분들 거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가장. 자, 계급제가 일반 행정가주에 따라서 두루두루 다양한 업무를 하죠. 그래서 직무 변화에 따라서 사람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기 용이해요. 인사 배치를 탄력적, 신축적으로 하기 용이해요. 두루두루 다 해봤으니까. 이건 계급제고, 직위분류제에서는 하나밖에 못해. 다른 직무 못해. 수평적 이동 어렵다. 오케이. 또 뭐 수도 없이 많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기 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기출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장 정답 구하는데 직결되는 거 위주로 골라놓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올해 시험이니까 지금 출간되어 있는 24년도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23년도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번호 나와 있고요. 자, 일단 987번 여러분들 지금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띄워주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있었던 게 계급제 쪽이 담당할 직무와 관계없이 인사 배치를 할 수 있어. 인사 배치의 신축성, 융통성이 높다. 자, 계급제 쪽이 신축성, 융통성이 높은 겁니다. 뭐 표현도 거의 똑같죠. 근데 직위분류제 쪽은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땡. 유연한 인사행정 땡. 뭐 이번 문제랑 출제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계급제 쪽 하나 보고 직위분류제 쪽 하나 봤는데 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참고로 제 기출문제집은 관련 틀린 선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987번 문제가 있고 원래 문제랑 관련된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틀리게 바꿔서 내는 부분이 출제 포인트 아닙니까? 그 출제 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관련 틀린 선지가 있고 여기는 완전 똑같은 건 안 넣지. 문제가 완전 똑같아 버리면 제가 합쳐 불어. 그리고 겉모습이 좀 달라. 출제 포인트는 똑같은데 겉모습이 달라. 그래서 다양한 응용 연습을 키울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계급제에서 수평적 이동 용이하다를 직위분류제에서는 그게 땡이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관련 틀린 선지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5번의 관련 틀린 선지라는 의미로 여기 5번 이렇게 달려 있고 이 관련 틀린 선지 앞에 5번 달린 거는 그 해설은 원래 문제 5번과 그 해설이 되겠죠. 아무튼 응용력 키울 수 있는 관련 틀린 선지 다양하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해설 강의다 보니까 좀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집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합격 불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는 각 시험별로 쌍둥이 모의고사 보라고 하죠. 이거 뭐 모의고사 적중시켰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 대해 아는 분들은 건너뛰시고 모르는 분들은 쌍둥이 모의고사는 그냥 각 시험별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래서 쌍둥이에요.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랑 그걸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면 지방직 7급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를 보면서 그걸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요. 또 내가 볼 시험의 기출문제라고요.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뭐 군무원 9급 각각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각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시 제가 모의고사 적중했다 얘기하려고 띄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기출문제 봐야 된다고. 뭐 모의고사가 필요 없다는 아니겠지만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찍어주는 것들도 있고 뭐 개정법령 예상 문제도 찍어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마무리하면서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자, 어쨌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어떤 시험이든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내가 시험 볼 그 시험 국가직 9급이면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직 9급이면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직 7급이면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
마무리하면 가장 최적화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싹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자, 여기가 기출문제거든요. 원래 기출문제. 자, 8회면은 8개년도라고 했으니까 8회면 마지막 해죠. 작년 시험이었겠죠? 22년도 지방 7급 기출문제 11번. 그리고 그 변형 모의고사 11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시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자, 아무튼 여기 2번 보니까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 유발. 자, 직무 중심이고요.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글씨는 조금 안 보일 거예요. 2개 다 넣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직위분류제는 이제 모의고사 쪽 이번에도 직무에 따라서 지어지고 직무별로 적합한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리고 3번에 자 계급제 쪽이 직무의 변화에 수평적 인사이동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더라. 계급제 쪽이 직위분류제는 그게 어렵고 그다음에 4번에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급 체계. 자,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급 체계. 뭐 방금 시험 문제 있었던 표현들이 다 있네요. 다 있어. 자, 그래서 자기가 볼 시험의 기출 문제 거기서 최근 기출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당연히 마무리로는 자기가 볼 시험의 기출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은 변형해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1, 2, 3, 4 모든 조합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기출 문제 보면서 계급제, 직위분류제 출제 포인트가 있다. 뭐 그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들을 함께 변형해서 또 모의고사 연습하니까 뭐 쌍둥이 모의고사가 최고일 수밖에. 자, 아무튼 이제 1번 문제를 통해서 크게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합격 실력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무리 방법 잡아봤고요. 이제 이걸 느껴봐야지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자, 2번 서버스의 제한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제. 시장제는 행정의 개입이 가장 없어요.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시장에서 가장 원활하게 공급이 돼요. 적정 공급이 돼.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이 보호하기 어려운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개입 가능하죠. 혹은 뭐 저소득층을 위해 개입 가능하죠.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 공유제. 공유제는 과다 소비 중요하죠. 공유제는 한정된 자원, 경합성 있는 자원인데 비배제적이야. 아무나 쓸 수 있어. 뭐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내가 써야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과다하게 소비가 되고 쉽게 고갈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공급 비용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고갈 방지를 위한 서로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비용 부담 다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생겨요. 맞고 4번 집합제 공공재죠. 자, 무임승차 문제 뭐 공공재의 시그니처인데 앞부분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비배제적이니까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는 만큼 서비스를 준다. 비용 많이 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 예를 들어 일반석이랑 VIP석 가격 다르잖아요. 서비스 다르고 그런 것들 공공재에서는 불가능하죠. 배제성이 없으니까. 그게 앞부분 설명이었고 게다가 경합성도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자세한 것들은 해설 강의니까 생략할게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정답은 3번 요금제와 관련해서 X 비율성이 왜 나옵니까? X 비율성 X, X 비율성 X. X 비율성은 지금 이 제와 네 가지랑 어떤 제와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죠. 자, 이거는 주로 시장에서 이런 제와 중에 시장 실패,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죠. X 비율성은 정부 실패요. 이 네 가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 들어갈 자리입니까? 요금제니까 자연 독점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반대로 말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문제 자리가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정부 규제도 사용할 수 있죠. 어쨌든 자, 요거는 일단 기출문제 집에서는 이런 네 가지 유형 구분, 뭐 특징, 예시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제일 비슷한 거 따왔는데 유료제가 요금제죠. 유료제 요금제는 문제점이 자연 독점 문제다. 자연 독점. X 비율성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나머지도 참고, 공유제, 과다 소비로 인한 고갈 사태, 공공재는 무임승차 비슷한 것들 넣어놨고 뭐 이런 문제 많고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사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번째지만 앞으로 몇 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절이 넘어요. 10문제 이상 쌍둥이 모의사에서 겹칩니다. 반절이 넘어요. 반절.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X 비율성 문제예요. X 비율성 문제. 그래서 X 비율성의 개념을 알아도 방금 전 같은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비율성 개념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였고, 기출 문제 쪽은 파생조 외부효과, 그러니까 정부 실패 중에서 파생조 외부효과 쪽이었는데, 정부 실패는 개념들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X 비율성도 개념을 챙겨놔라, 이렇게 만들어놨던 문제. 뭐 정부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 쪽 둘 다 개념 문제점, 정부 대응 다 중요하죠.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3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것도 쉬웠던 문제. 1번 가해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에 대응하기 위해,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가해성의 대표적인 장점. 정답 1번 바로 고를 수 있겠고, 2번 여기서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리지만 어쨌든 실체설은 아니잖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어쨌든 실체설은 아니잖아요. 사익들이 상호작용, 그 결과물을 공익으로 본다. 과정설이지, 과정설. 근데 여기서 자, 사익의 총합 이 표현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익 아니냐 과정설, 그다음에 총합 아니냐 실체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대학교 심리 교과서가 실체설, 과정설, 그리고 사익의 총합, 공리설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사익의 총합은 실체설에서도 땡, 과정설에서도 땡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걸 과정설로 보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과정설처럼 뭉뚱그려서 냈고 실체설 땡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이 어차피 틀렸잖아요. 어차피 틀렸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 공리설, 사익의 총합 이런 이게 가미된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요령은 모든 강의 교재에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설명해줬죠. 지금처럼 명백하게 틀린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면 넘기면 되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다 대비를 하겠습니까? 학자들도 의견이 달라. 이렇게 살짝씩 시험 문제도 오락가락해. 최근에는 공리설, 사익의 총합을 구분하고 실체설 땡, 과정설 땡으로 나오고 있었어. 근데 또 오랜만에 또 이제 과정설인 것처럼 뭉뚱그려서 또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의견에 따르든 어차피 틀렸으니까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자, 확실히 틀린 건 확실히 골라내고 애매하다 넘기면 된다고. 넘기면 다른 선지를 소거해서 풀거나 다른 선지에서 명백한 정답이 있으면 그걸 고르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민할 필요 없음. 3번 자,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에서 측정 가능한 거, 주로 금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데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인간의 통합 조정 등등등 금전적 가치를 뛰어넘는 다양한 인간적 사회적 가치들을 포함하면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쉽고. 4번 자, 수평적 효율성은 현재 같으니까 계속 같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다르면 다르게 취급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달라 그러면 부자에게서는 뺏고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형평을 맞출 수 있겠죠. 이건 수직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은 실적과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상이한 배분, 상이한 보수 인정합니다. 다르니까 다르게. 또 소득에 따라 상이한 배분 인정합니다. 자, 일단 공익에서 3번 먼저 보시면 과정설에 대해서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방금 전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2번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이게 옳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과정서로 출제하기도 함. 근데 이 문제도 이거 요새 공리설, 과정설 땡으로 나오던데 이거 들어가도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1번에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 실체설. 너무나 명백하게 1번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였어요. 사익의 총합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시험 문제도 살짝씩 오락가락 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게 출제한다. 명백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음. 만약에 이 문제가 이 3번 선지가 앞쪽에 있었으면 넘기고 풀다가 요 1번을 바로 고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체설에 대한 설명도 참고하시고 사익을 사익을 초월한 전체 이익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효율성에 대해 사회 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뭐야, 3번 선지랑 똑같아. 기출문제에서 완전 똑같이 냈죠?
여기서 사회적을 기계적으로 바꿔서 땡으로 출제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가 수평적 형평성, 동등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 맨날 나오던 거.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도 여기 실체설에 대해서, 자, 어디 갔지? 제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게 실체설에 대해서,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그냥 문제 풀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도 여기 다 실체설인데, 자,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이제 실체설, 실체설 틀린 부분 빼고 보시면은 보편적이니, 절대적이니, 정의, 공동사회, 공동가치, 여기도 다 비슷하죠. 다 실체설에 대해서 사익을 뛰어넘는 거라,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고. 자, 4번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자, 행정 원리에 대해서 원리주의자들, 행정관리론자들이 주장했는데 그 원리는 격언에 불과해. 원리는 상호 모순성이 심해 라고 사이먼이 비판을 했죠. 4번 사이먼은 원리주의자들의 원리에 대해서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더라. 우리 항상 사이먼, 행태론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론, 원리주의자들의 원리는 엄밀한 과학적인 증명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은 거치진 않았는데 원리랍시고 말하니까 그거는 그냥 격언, 속담에 불과하다. 그리고 격언, 속담들은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아. 지체하는 자는 진다. 뛰기 전에 살펴라. 그러면 빨리 하라는 거야? 느리게 하라는 거야? 이런 모순성이 존재한다. 엄밀한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리주의자들의 원리도 격언처럼 똑같이 너무 모순되는 게 많고 증명이 안 됐으니까 사이먼이 내가 진짜 과학적인 증명을 해줄게.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서 사실만 다루는 과학. 왜냐하면 가치는 증명이 안 되죠. 객관적인 사실만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걸 인간의 경험, 오감으로 직접 관찰해서 증명하는 연구, 논리 실증주의에 따른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했던 게 사이먼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관없는 내용. 그다음에 사이먼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어쩌고저쩌고 원리들, 상호 간의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는 격언에 불과하다. 원리들은 격언에 불과하다. 상호 간의 모순성이 존재한다. 사이먼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다. 사이먼의 행정관리론이 아니라 사이먼은 행정관리론, 원리주의를 비판했다. 뭐 똑같네. 됐고. 네, 5번 문제.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5가지. 헌법상 동의기간 중에서 5가지.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외워두기로 했었죠. 자, 우리 예산 편성 단계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어떤 기관은 장애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 기관이 헌법상 동의기관에서 지방의회는 빼고, 이건 이제 중앙정부, 국가지정법 이야기니까 헌법상 동의기관 중 지방의회 빼고 5가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5가지 외워둔다. 이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과정을 총괄하는 중앙예산기관이잖아요.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마라고 비유를 하고 각 중앙관서들은 자식들. 근데 여기 5 헌법상 동의기관 5가지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시어머니급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시어머니급이다. 시어머니의 용돈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의견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맞고 나머지는 없어서 땡이 되겠고, 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죠. 자, 국가지정법상 예산 편성지 정부가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5개가 다 없으니까 제가 당연히 보충할 수 있게끔 해설 다 써주죠. 뭐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제 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이해용 해설은 말 그대로 이해를 위한 자세한 해설이고, 암기용 해설은 딱 출제 포인트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 땡, 자, 의견을 구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의미로 땡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개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5가지를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어놨으니까 이 문제로 바로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가끔씩 제가 그 오래된 문제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근데
최근 문제들은 좀 연습하기가 좀 별로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집으로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들기 위해 연습,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중에서 계속 나오는 출제 포인트이면서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있으면 남겨놔. 남겨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된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요? 살짝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몇 년이요? 16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예요. 제가 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강의에서 이거 잊을만 하면 나온다. 쏠쏠이 나온다. 그리고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연습하기 좋아서 남겨두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뭐 요게 더 연습하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는 보너스도 있어. 자,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을 국회에도 제출해야 돼. 이것도 보너스로 하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연습하기 좋으면서 정보도 많아. 하나를 더 외울 수 있어. 이제는 이제 다음 기출문제집에 제가 이걸로 교체하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가장 연습하기 좋은 문제였고 완전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결론,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기출문제는 그냥 무조건 보는 거예요. 중요도는 다 나와 있어요. 중요도 A, B, C.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중요도 A, B, C에 따라 강약 조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고. 자, 다음 6번. 자, 요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100점 방지로 분류한 문제인데요. 행정학에서 이런 걸 왜 내는 거야?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아마 요게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관심사니까 하나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행정학 출제 범위는 한참 넘어가죠. 한참 넘어가. 너무 기출문제에 똑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섞어서 변별력을 내려고 했으나 이건 너무 심하게 범위를 넘어가고 뭐 앞으로도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라는 걸 공부해야 가볍게 90점, 95점이 나온다고요. 이런 걸 공부 안 해야 더 많이 나오는 것에 집중해서 더 많이 반복해서 90점, 95점이 더 빨리 나온다고요. 불안한 마음에 이거 하나 이런 게 나왔네. 이걸 봤으니까 온갖 것들을 다 찾아보고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점수가 떨어진다고요. 아무리 범위 넓혀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안 나와요. 원래 그래. 너무 범위가 무한정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찍어줘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너무 무한정해. 그리고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만 찍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온갖 것들 다 찍어주고 거기서 하나 얻어 걸렸을 때 적중했다 안 하죠. 저는 딱 근거가 있는 것들만 몇 가지 딱 찍어주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을 하고 그것만 적중했다라고 하죠. 온갖 거 다 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공부하면 여러분들 떨어진단 말이야. 자, 아무튼 앞으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주주 자본주의 이런 그대로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기업의 주인, 주주의 이익 극대화. 자, 들어두고 끝. 들어두고 끝. 까먹어도 됩니다.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앞으로도 공부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이거는 규율 방식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시 주로 주주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죠. 그다음에 시장에 의한 규율은 당연하고 이 정도 수준이래. 2번의 의도는 그냥 아주 소극적인 수준이더라. 근데 이해관계자를 배워보면은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 전부가 다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그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있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고요.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더라.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만 챙기면 안 된다. 아무래도 최근에 더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겠죠. 근데 행정학에서 논의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고. 4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근로자들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아니 전체 다 공부 안 해도 되겠고 몰라도 되겠고. 자, 이게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한다. 뭐 근로자들도 고려하고 고객 당연히 고려하겠죠. 지역사회 등등 다 고려한다. 이 말은 같이 상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생.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단기 업적 바로바로 이익 내고 그 이익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자. 자, 이렇게 이해됐죠?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들어두고 넘기면 됩니다. 따로 공부하지 말 것. 그래서 뭐
관련 기출문제 없겠지. 이제 바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민참여제도. 요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또 개정 법령들도 최근에 많았었고 우리 정말 철저히 대비를 했던 부분이고, 자, 외울 거 많아요. 하지만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아.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으면 쉽게 풀었겠죠? 일단 1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니까 뭐 옳은 거 바로 1번 고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옳은 거 바로 못 고르겠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뭐 틀린 거 지우면 되지. 2번 주민감사 청구 하나 위에 하죠. 시군구는 시도지사, 시도는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아니죠. 하나 위에 하게 됩니다. 네,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공금지출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주민소송은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요? 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뭔 소리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의 2007년인가 도입됐고. 4번 주민은 지방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소환, 주민 소환이네요. 직접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제외죠. 비례대표는 주민이 직접 안 뽑았어요. 비례대표는 제외해야 돼.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땡. 비례대표 제외. 뭐 이 중에서 4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미친 듯이 나왔던 거죠. 2번 이것도 좀 나오고, 3번은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 21년도, 그러니까 22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된 거, 뭐 모든 강의에서 다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외웠다 하더라도, 못 외웠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은 아니지. 자, 확인. 참고로 이제 주민투표제도도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투표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한다. 땡이죠. 하나 위에 청구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땡, 이런 게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직접적인 참여제도들 조례정 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도입됐고 주민소송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땡인데,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또 순서 문제 많거든요. 풀다 보면은 다 옛날 옛적 이야기죠. 주민 참여 예산만 11년도고 그 저는 다 그냥 10년도 안 넘어. 그러니까 2010년대에도 못 오고 다 2000년대에 도입이 됐죠. 주민소송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냥 풀게 됩니다. 옛날부터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거 봐도 되겠네. 이거 2013년 문제. 2013년 문제 주민소송 도입되지 못했다가 땡이에요. 그러면 이 전에 도입됐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죠.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주민 소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소환할 수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죠. 뭐 이런 맨 마지막 거는 관련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순서 문제가 있어요. 순서 문제. 주민투표, 주민소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이란 말이에요. 주민소송 참 굉장히 초반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이 2011년도 아닙니까? 뭐 그 전이에요, 그 전. 참고로 주민참여 예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어요. 조례정 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가 먼저 도입이 됐고,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주민참여 예산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보다 먼저 도입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게끔 출제를 해요. 여기도 이제 맨 마지막에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간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미 틀렸잖아요. 어차피 틀린 선지. 그리고 제가 오해 소지 없게끔 싹 모의고사로 정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항상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앞이에요, 뒤에요, 뭐가 맞아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근데 일부는 먼저 도입된 사례가 있음. 시험 문제 어떻게 냈나? 그 논란의 여지를 피해서 출제한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상 제가 가르쳐준 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시험에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험에 나오는 대로만 제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합격생분들은 선생님,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풀었어요. 시험에 나온 대로 제가 그대로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제 강의를
잘 들어놓으면 시험장에서 이게 정답이야. 여기 틀렸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합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쌍둥이 모의 3문제 더 있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가능한데 비례대표에 대한 주민 소환 불가능하다. 지금 이게 지방직 7급 최근 기출문제 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지방직 7급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거. 비례대표 제외는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됐고 이제 8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미친 듯이 나오는 부분. 4번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1, 2, 3번을 못 고르면 큰일 나죠. 엘더퍼의 ERG 이론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 욕구 단계로 이동. 그러니까 만족 진행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획기적이고 하향적인 욕구 단계로 이동. 그러니까 좌절 퇴행도 인정하고 더 강조하죠. 엘더퍼 ERG 맞고. 2번 허츠버그의 2요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직무 환경 개선 위생 요인이겠죠? 직무 환경. 그다음에 직무 성취감 증대 동기 요인이겠죠?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위생 요인은 동기부여 못하고 동기 요인만 동기부여하고. 3번 아담스의 공정성, 형평성 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1, 2, 3 모르면 큰일 나는 내용. 그래서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1, 2, 3번을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4번을 고를 수밖에. 여기서 부름의 기대론과 뭔가 단어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가 보이죠. 성과, 보상, 만족. 성과, 보상, 만족 뭐예요? 성과, 업적, 성과, 만족 이론. 자, 우리 다 시각화시켜서 배웠잖아요.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어떻게 배웠어요? 왼쪽에 업적, 성과 있고 오른쪽에 만족 있고 그 사이에 뭐 있었어요? 보상, 공정한 보상, 내재적 보상, 보상 있었잖아요, 보상. 자, 요게 순서다.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물론 이건 포토와 롤러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노력, 활류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포토와 롤러의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죠. 괜히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바로 보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만족으로 이어져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 다음에 성과는 당연히 노력해 나오는 거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과 성과 사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1, 2, 3번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난다 확인하기 위해 기출문제 다 따왔는데 엘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와 달리 매슬로는 만족 진행만 강조하죠. 순차적인 욕구 발로 만족 진행. 이것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로 인한 욕구 발레의 후진적 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1번이랑 똑같고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2번론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 불만족을 주는 요인 위생 요인이고 완전히 독립적이죠. 자, 동기 요인이란 만족을 주는 거,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 1번, 3번 같이 보면은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고 동기 요인이 직무 그 자체, 위생 요인이 직무 환경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예시 문제에서 여기는 뭐 직무 환경 똑같은 거 있고 직무 그 자체에서는 만족감, 성취감도 있단 말이야. 다른 기출 문제 있단 말이에요. 바로 풀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 어떻게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공정할 때 땡, 불공정할 때 인식된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다른 내 투입 다시 죄송합니다. 투입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동기가 유발된다. 출제 포인트로 매우 잘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확인. 쌍둥이 모의사도 있어요. 1번 매슬로우가 아니라 엘더퍼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기출문제 다 있었던 내용. 심지어 이것도 있네. 3번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의 이원론은 성취감을 위생요인 땡. 성취감은 동기요인. 포토와 롤러도 있어. 포토와 롤러. 포토롤의 업적 만족, 성과 만족이죠. 업적 만족. 성과가 만족에 선행한다. 자,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아닙니까? 성과가 만족에 선행한다로 본다. 그러니까 업적 만족 이론, 성과 만족 이론이죠. 그리고 제가 맨날 그림 그려줬듯이 이 사이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성과가 만족으로 잘 연결되더라. 다 있네. 네, 9번. 자,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분쟁 조정. 자, 지방 간 분쟁 조정. 일단은 1번. 자, 원칙은 신청이에요.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뭐 둘 중에 하나가 신청을 했어. 분쟁 조정 가능한데 신청이 없이도 직권도 가능합니다.
자, 분쟁 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죠.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직권도 가능. 됐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밑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할이 다르죠. 관할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시도, 자, 시도에 설치하죠. 그 시도 내에 분쟁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도 내 시군구끼리 분쟁만 조정하는 거예요. 시도와 시군구가 아니라 하나의 시도 내에서 시군구 간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누가 담당하는지만 봐도 시도에 설치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안 조정만 가능하겠구나. 근데 행안부 밑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외에 모든 걸 다 분쟁 조정할 수 있겠구나. 시도 간도 되고요. 그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도 간도 되고 시도와 시군구 간도 되고 시도와 다른 시도의 시군구 간도 되고 다른 시도 내 시군구 간도 되고 다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외우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의 시도 내의 시군구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그 외에는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너무 쉽게 외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이 없이도 직권 가능하고요. 기출문제 다 있었고, 그다음에 4번 동일광역, 동일시도 내 기초간 분쟁조정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고 중앙은 이것 빼고 다 한다. 원래도 있었던, 계속 나오던 문제. 10번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제가 생소한 문제로 좀 분류를 했는데 기억, 이건 모르면 큰일 나고요. 니은은 기출문제에 있기는 있어. 근데 뭐 기출문제에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강의에선 다 배운 내용이고 어쨌든 기억, 니은은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니은 같은 경우는 공부량, 뭐 회독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맞출 수 있게 되겠고 이제 디귿이 좀 생소한 이론이죠. 어쨌든 뭐 기억, 니은만 해도 어디까지 갑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 니은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1번, 2번. 벌써 50%네. 자, 일단 기억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퀸과 로버의 경쟁 가치 모형. 내부지향, 외부지향, 유연성, 통제. 4가지 나오죠. 이건 생략. 홉스의 권력거리라는 것은 권력의 불평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예요. 뭐 권력거리가 크다라는 것은 권력의 불평등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하게 중시한다 안 맞죠? 권력거리가 작을 때 권력거리가 작다는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네, 디귿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디귿 레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런 거까지 다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이런 이론 수도 없이 많아요. 다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자,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 그러니까 이제 변화 과정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 얼음이 녹는 거지 뭐. 원하는 상태로 변화했어. 새로운 변화가 지속되려면 재동결. 다시 올려야지. 여러분들 지금 목이 마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냉동실에 물이 깡깡 얼었던 거밖에 없어. 물 먹고 싶어. 해빙 해야지. 현재 상태 해빙. 원하는 상태로 변화 녹여야지. 녹였어. 근데 계속 마시려면은 자,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죠. 혹은 다음에 또 마시려면은 다시 또 얼려놔야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봅니까? 그래서 1번보다 2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풀었기 때문에 실제 정답률 데이터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뭐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엄청 낮고 뭐 20, 30%, 30, 40%도 아니에요. 반절 이상은 맞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맞추게 된다.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10번에 기억, 니은은 다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제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면 기출문제를 따로 띄우진 않습니다. 근데 이 기억, 니은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번 다음 설명에다가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다수의 평정 요소와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을 구분하고요. 평정 요소별로 그 대상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이 평정 요소에서는 몇 등급, 몇 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상관이 직관적 선언적으로 이 평정 요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몇 점이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평정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뭐 말 안 해도 여기 보기 없더라도 주관식이어도 풀겠죠? 도표식 평정 척도법. 우리
근무성적 평정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도표식 평정 척도법. 그리고 그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그 문제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도 많고 평정 요소의 비합리성 문제, 그러니까 평정 요소에도 문제가 있고 각종 오류, 연쇄 효과 알죠? 각종 오류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고르시오. 도표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표식. 그리고 방금도 떴지만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심지어 작년에도 4번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근무 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땡! 평정자의 주관 선언에 근거하죠. 그래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작다 땡! 평정자의 편견, 자의성이 가장 크게 개입한다. 이게 지금 쌍둥이 모의고사니까 왼쪽 지방직 7급 자 8회예요.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이렇게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똑같은 게 똑같은 내용, 출제 포인트가 겉모습만 바뀌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에서 똑같은 거, 이거 뭐 문제점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각종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고르시오.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는 문제는 이 문제 외에도 더 있고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12번. 자, 현대 조직이론 보니까 거시 조직 이론들이에요. 환경과의 관계,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1번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임의론이에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거. 환경은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뭐 자원의존 이론에서 중요한 게 있지만 생략할게요. 지금 아직 12번밖에 안 됐는데 거의 1시간 뭐 50분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시간 10분 정도로는 끊으려고 그래요. 난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생략합시다. 2번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죠. 조직군 생태론은 결정론,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에요. 조직은 환경의 피동적인 존재. 그리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조직이 얼마나 적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4번 상황론적 조직이론도 결정론. 그러면 기술, 기후,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해 조직의 적합성을 따지는 거고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조직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분홍색 이 부분 없어.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결정론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최고인 조직 구조 없더라. 자, 4번 뭐 똑같은 게 기출문제에서 상황정적 접근 방법,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 모색한다 땡. 이런 거 없다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땡. 똑같은 게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3번 혼돈 이론 참고. 혼돈 이론도 뭐 환경과 관련성이 있긴 하니까 물론 거시 조직 이론으로 같이 분류하지는 않는데 혼돈 이론도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 혼돈 이론은 너무 조직도 복잡하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복잡하고 모든 게 복잡해. 그걸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 근데 이거 이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냥 혼돈, 복잡한 상황 내비두면 조직은 알아서 스스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 학습하고 알아서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데 실제 조직에게 처방을 내리긴 힘들죠. 그냥 내비둬. 혼돈 내비두면 조직은 알아서 학습해. 이런 이론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조직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 뭐 이런 처방을 내릴 때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쌍둥이 모의사 또 있어. 몇 번이 나오는 거요? 이거 뭐 때문에 띄워놨지? 여기 있다. 3번에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은 없다라고 보고 옳게 출제를 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을 발견하려고 하더라.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출문제 쪽은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장 논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게 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놨고 실제로도 똑같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생소한 문제인데 13번. 요것도 일단 2번, 3번은 기출문제 똑같이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 있는 것만 처리를 잘해도 일단 정답률 50%.
자, 2번. 임용 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 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 한마디로 시험 잘 본 사람이 실제로 일도 잘하네? 기준 타당성이 높은 거죠. 3번.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이건 뭐 이미 최근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 시간, 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하죠. 이건 뭐 다 기출문제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1, 4번의 싸움인데, 자, 우리 대부분의 인사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 규정 다 공부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인사 규정의 예외 규정, 당연히 전부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예외가 있다. 대부분은.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일단 외국인 공무원 임용은 뭐 외국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면 우리나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 공무원도 뭐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쭉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 이 내용에 비해서 4번 보시면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15임용. 원칙적으로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원칙은 그래, 원칙은. 근데 대부분의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제, 단축,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인사제도에서 이런 문제 푸는 요령 모든 강의에서 가르쳐주고 모의고사 예시로도 정말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1번보다는 4번을 골라야 되겠죠. 대부분의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5임용 기간 그게 면제되거나 단축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그걸 이제 모든 규정의 모든 예외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요령을 잘 배워두면 1, 4번 비교해 봤을 때 4번 예외 있을 것 같은데 4번 땡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알려준 그 요령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적용해서 잘 푸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적용을 못했다. 혹은 제 해설 강의로 제 강의를 처음 듣는다. 앞으로 이제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됐고. 14번.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주식 백지 신탁. 이건 뭐 주거라 외웠죠? 등공, 주, 선퇴. 모르면 큰일 나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등공, 재산 등록도 있고 재산 공개도 있는데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죠. 자, 등록 의무자가 예를 들어 일반직 기준으로 4급 이상이라면 공개 의무자는 1급만 해당이 되죠. 공개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 대상보다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 의무자 전체가 공개 대상인 건 아니죠. 3, 4번은 다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또 기출문제에도 이 1번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제가 굳이 기출문제 달아놓은 이유는 일단 2번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외국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서를 받은 경우는 대통령 허가고요. 이건 기출문제에서 이런 출제 포인트를 낸 적은 없어요. 아직 여기를 땡으로 바꿔서 낸 적은 없어요. 근데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번에 비해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뭐 징역 또는 벌금,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막 퍼뜨리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죠.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 그래서 3, 4번 모르면 큰일 나고 1, 2번의 싸움에서 1번은 그래도 행정학 배우다 보면 이런 거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도 있고 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배워봤으니까 1번 일리가 있어. 근데 그에 비해 2번 여기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기출문제 달까 말까 생소한 문제를 분류할까 말까 고민을 했으나 적어도 자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윤리법, 주식 백지 신탁 의무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서 소방정 이상이 땡이에요. 왜냐하면 소방정 이상은 등록 대상이고 소방정감 이상이 공개 대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록 대상 전부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기출문제로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게다가 정답인 2번도 강의에선 다 배우고, 그리고 자, 지방직 7급 쌍둥이모의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서 2번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통령의 허가. 이게 또 지방 7급 최근 기출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애매하긴 해. 근데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잘 풀었고 지방 7급 기출문제에 있었으니까 기출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 2번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나온다고 그랬죠. 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조심. 재정 자주도 자주재원 라인 맞추면 큰일 난다. 일반 회계 세입 총액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은 재정 자립도. 그래서 자주 라인 맞추면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큰일. 그리고 이렇게 말장난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고 잘 풀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일반회계 세입 총액분의 자주재원이죠.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세외 수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수입하고 자주재원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재정 자주도는 자주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이죠. 일반재원. 자주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 수입, 자주재원이랑 지방교부세까지 합쳐야죠. 일반재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번 돈. 개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3번 재정력 지수. 이건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의 비. 그러니까 수요분의 수입이에요.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 그래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 수입이 있는가를 알려주겠죠.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수요 이상으로 수입이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1보다 작을 때가 문제죠. 수요, 필요한 것보다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 재정력 지수죠. 재정력 지수. 그래서 재정 자주도에서 개념도 틀렸어. 여기 활용도 틀렸어. 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출제 포인트는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끝났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그래서 아껴두고 있었어요. 자, 재정 자립도 자주재원의 비율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출제 포인트로는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도 대비해야 되니까 1번 잘 챙겨둡니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입 총액분에 내가 스스로 번 돈의 비율. 예를 들어 100%야. 내가 다 벌었어. 큰데 코딱지만큼 벌었어. 재정력 매우 떨어지겠죠.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실제로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실제 재정력을 제대로 못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1%야. 내가 1%만 벌었어. 근데 중앙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존재원을 받아가지고 돈은 엄청 많아.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력, 실질적인 재정력, 재정 규모를 보여준다. 땡! 제일 잘 나옵니다. 됐고. 자, 기출문제도 많습니다. 일단 재정자립도 지방세랑 세외 수입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 수입이 자주재원이고요. 자주재원. 자, 일반회계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이 자립도다. 자주도 아니다. 자, 자주재원의 비율은 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의 비중. 그다음에 이번에 재정자립도 개념에 의하면 구성비가 유사할 경우 재정력이 유사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게 오류다. 오류. 이런 오류를 낳게 된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같은 것은 아니야. 그리고 재정규모 반영 못해. 재정규모, 실질적인 재정력,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반영 못해. 스스로 번 돈의 비율만 보여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못 보여줍니다. 16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총 3개 명구, 다음 연도에 총 3개 명구, 뭐 총칙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뭡니까? 예산. 여러분들 총 3개 명구 예산이죠. 예산. 총 3개 명구 뭔가 싶었을 거예요. 예산 요구서.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정보장관에게 제출하죠. 이거 예산 편성 과정이구나. 자,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세장이 기획정보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세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 보내주고 거기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 중앙관세장이 예산 요구서를 기획정보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이거 예산 요구서, 총 3개 명국 예산 요구서. 2번,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후에 국회에서 심의 중 의결 중이겠죠? 아직 본 예산 성립 전이에요. 심의 중 의결 중에 우리 바꾸고 싶어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산안 제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겠고, 수정 예산안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됐고, 3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비심사 어디서 합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국회 예비심사 순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최종 의결. 이 순서 잘 물어본다. 상임위 예비심사. 그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예결위로 가야지. 예결위로 종합심사. 종합심사는 생략돼 있지만 어쨌든 상임위 다음에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돼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엄청나게 잘 나오고. 4번, 이건 결산 절차네. 기획정보장관은 회기연도마다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결산 절차도 5가지가 있고 또 날짜를 외워줘야 되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출납사무 완결 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중앙간서 별로 중앙간서 결산 보고서 작성해서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검사 결과 기획정보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정보장관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5가지 날짜에다가 210, 2말, 410, 520, 531 외웠던 거. 감사원 제출은 410이죠.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도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종합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문제 수두룩하고, 관련 쌍둥이 모의사 또 있어. 쌍둥이 모의사에도 자, 예비심사 2번에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자,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 여기도 뭐 똑같은 내용 있고요. 순서, 여기도 순서예요. 순서는 너무너무 잘 나오네요. 17번, 정책 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과거 또는 현재. 이게 뭐 외국이든 다른 자치단체든 아니면 우리나라든 다 필요 없고, 과거 또는 현재가 중심이 되면 점중주의적 접근 문제없고. 3번,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이거는 뭐 그 대안 탐색뿐만 아니라 결과 예측, 오히려 결과 예측으로 더 많이 쓰죠. 결과 예측으로 배웠던 것이고. 4번, 그중에 브레인스토밍,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는 것으로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뭐 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이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다양하게 모으는 겁니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거는 주관적 판단이다, 직관적 판단이다, 객관적 기법 아니죠. 그 다음에 1, 3, 4번이 다 기출문제 있는 건데 2번은 기출문제 똑같은 건 없지만, 자, 잘 보세요.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 그러니까 다른 정부의 정책 우리도 써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지역을 골라야지. 아니, 다른 정부 걸 적용한다며. 비슷한 것을 골라서 적용해야 적용이 잘 되죠. 다른 뭐 전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정부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적용이 제대로 안 되죠.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행정학 공부 안 한 사람도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일단 현재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 대안으로 고려하는 건 점중주의적이다. 점중주의 여러분들 이해 잘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론적 예측에서 브레인스토밍 땡.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은 주관적 판단, 직관적 예측이니까. 이론적 예측은 객관적인 거죠.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도 객관적 분석 땡. 주관적이죠.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죠. 그래서 주관적 방법. 그다음에 2번,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집단 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와 대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고, 분홍색인 이유는 여기 델파이 기법이니까 땡이고, 어쨌든 브레인스토밍의 개념 기출문제에 다 있는 거. 그래서 뭐
1, 3, 4번인가? 1, 3, 4번 지어서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험 공부 행정 공부 안 한 사람도 2번은 땡이라는 거. 뭐 이거는 그 해석만 잘하면 그러니까 잘못 읽지만 않으면 다 푸는 거지 뭐. 됐고. 18번 정책의 유형. 정책 유형은 정말 미친 듯이 나오죠.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자, 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일반 국민이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 다른 집단에게 규제를 하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2번 맞네. 그다음에 3번 민간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켜 추출이죠. 민간 국민으로부터 세금 징병 등등을 추출하는 거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체제 유지를 위해. 그다음에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 부족, 상호 배타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4번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2번 고르는데 전혀 문제 없죠. 4번은 제가 어떤 유형이든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뭐냐, 포괄성은 어떤 유형 구분이 모든 정책 유형을 다 포괄해야 되더라. 그런 구분이 어딨어. 그리고 상호 베타성은 유형 구분했을 때 전혀 겹치면 안 돼. 베타적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어떤 유형 구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로이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구분 전부 다 포괄성, 베타성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됐죠? 4번은 참고만 해두시고, 우리 이제 리플리아 플랭클린에서 4번 보호적 규제 정책.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것이다.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쌍모도 또 나왔네. 몇 번? 이거 이 문제지. 자, 지금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게 18년도 지방 7급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모의고사 8기년도 안에 있었을 수밖에. 기출문제. 방금 이 문제 본 겁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19번 정책 평가. 제가 그 지방 7급이 이 정책 평가 진짜 좋아한다고 그랬죠. 쌍둥이 모의고사 최근 8기년도 기출문제 안에 3문제가 있어. 3문제. 3문제. 그러면 지금 또 나왔으니까 9년 동안 4문제 나왔어. 4문제.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강조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를 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어렵진 않죠. 일단 3번에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당연히 준실험, 비동질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게 어떻게 실험을 한다는지는 정말 어려워. 하지만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가 준실험이라는 건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시험제 풀 때 필요하니까. 준실험 방법은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 아니죠.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웠고 맨날 나오던 출제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볼 건데, 1번에 이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비동질적이래. 하여간 동질적이냐 비동질적이냐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동질적이면 준실험이고, 뭔지 몰라도 준실험이야. 준실험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다르게 선발된 거야.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겠죠? 선발 효과, 선정 효과, 선발 효과 같은 말. 내적 타당성 훼손. 2번. 그다음에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모방 효과. 이거는 통제 집단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실험 집단을 모방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겠죠. 여기서 선생님,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 가장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훼손된다고 해도 되나요? 자,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중에서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지, 전혀 훼손될 일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모방 효과, 진실험도 나타날 수 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성했을 때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을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방 효과, 진실험도 충분히 가능하지. 4번.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 가능성 준실험, 내적 타당성은 당연히 진실험. 또 뭐 있어요? 외적 타당성 준실험이 더 높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진준비 순으로 진실험이 가장 높다. 외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은 진실험이 가장 낮다. 잘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출문제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좀 골라왔어요. 자,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진실험이 더 내적 타당도가 높죠. 그리고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진실험이 아니야. 준실험이야, 준실험. 이게 준실험이라는 거 기출문제 다 있고, 준실험은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 낮다라는 거 다 있고, 그럼 같은 수준이다. 내적 타당성 같은 수준 땡이고, 이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배웠던 내용이고 쌍모가 또 있네, 또 있어. 여기 니은 보시면 진실함이 내적 타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진실함은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에서 비동적 통제 입단 설계 땡 준실험. 요게 이제 아까 기출문제 있었던 내용. 요거 20년도 지방 7급이니까 쌍둥이 모의고사에 들어갔겠죠. 뭐 쌍모만 해도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 방법, 그러니까 실험 방법에서 쌍모 3문제 나왔더라고요. 3문제. 그 중에 2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금만 힘내시고 자 중앙정기관의 자체평가가 있어요. 근데 재평가가 가능한데 국무총리가 하죠. 자 뭔가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는 평가기관 국무총리였죠. 그래서 우리 요령껏 다 외운 부분 또 이런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 주체 바꿔서 땡 잘낸다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나오던 패턴. 재평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둬야 되고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을 둬야 돼요. 여기서 이 긴 법조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하여간 제가 외우라는 걸 외워야 돼요. 이렇게 아무거나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중간 다 생략하잖아요. 주체 바꿔냅니다. 요런 거 바꿔냅니다. 요런 거 바꿔냅니다.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체평가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있는데 민간위원은 다 3분의 2 이상이죠. 3번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함께 일했으니까 함께 평가하는 걸 특정평가라고 그래요.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해야죠. 하여간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른다. 여러 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했으니까 아우르는 기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를 한 번 더 평가한데 아우르는 기관 국무총리. 네, 4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지방정부에게 국가위임사무를 시켰어. 그걸 제대로 하고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러면 합동평가라고 하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일 시킨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평가하죠. 일단 제가 외우라는 거 외워야 되겠고 외울 때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요령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를 담당하잖아요.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올 수밖에. 국무총리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문 문제. 뭐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요령 나오죠. 모든 법조문 모든 단어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면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문제도 못 풀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의에서 요게 틀리게 바꿔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집에서도 제가 암기용 해설을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옳게 고치면 뭔지 암기용 해설로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한마디로 그냥 떠먹여주는 해설이란 말이에요.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거 기출문제집에 암기용 해설에 있는 거 바탕으로 해서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는지 그거 먼저 제대로 외우고 외울 때 강의 잘 들으면서 요런 요령을 외우는 거구나. 진짜 단순 암기해야 될 때는 2문자 따서 외워버리는 거고 각종 요령들 제가 어떻게든 외워지게끔 안 까먹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정답과 관련된 것만 먼저 보시면 국무총리가 중앙정기관 자체평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이 문제는 실시하여야 한다 땡으로 냈던 거고요. 재평가는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너스로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중앙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 그 외의 내용들도 다른 기출문제 다 있어요. 다 있어. 맨날 나오던 거. 법조문 문제 아무거나 내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17문제는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죠. 그냥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은 안 되겠지만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봤으면 그냥 푸는 거예요. 요거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다른 거 공부 안 돼. 이것만 제대로 속된 말로 조져도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패턴이 보여. 생소문제 2문제 일단 기출문제로 소거해서 정답률 50% 만들어두고 자 그동안 강의에서 배웠던 요령 다 기출문제의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강의에서도 요령을 배우지만 기출문제 보다 보면 그 패턴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역시 정답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2문제 내용 자체는 중요도는 없어요. 거의 이제 중요도 C급 아예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C급. 그 다음에 백천망치는 앞으로 대비할 필요 없음. 중요도 자체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건 대비 못해요. 못해. 대비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강의 잘 듣고 열심히 하면은 이것도 점점 맞추게 되고 90점, 95점 요 정도 출제 패턴 난이도면은 아주 손쉽게 90점, 95점 나온다. 물론 이제 난이도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더 어렵게 나오면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어렵게 나와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줄어들어도 기출문제 먼저 하는 거라고. 먼저. 됐죠? 자, 먼저.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엉뚱한 거, 온갖 지엽적인 거 찾아본다. 절대로 점수가 안 오릅니다. 이걸 먼저 제대로 해두면 본질적인 합격 실력이 만들어져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점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모든 수험생이 기출문제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반복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수험생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넉넉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같이 커트라인 떨어지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 맞출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중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제 도움을 받아서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게 어떻게 출제되든지 간에 합격을 위한 본질입니다. 본질. 뭐 난이도에 따라서 기출문제 반복 출제 비중에 따라서 공부 방법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합격하는 본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단원별 기출문제의 기출문제로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든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기가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로 마무리하는데 이왕이면 변형해서 연습도 하게 쌍둥이 모의고사를 마무리한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큰 틀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면 여러분도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요약서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중심은 이거라고요. 중심이 없이 이것저것 건드려봤자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도 나만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그동안 좀 잘못 공부했거나 부족했던 분들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거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자, 앞으로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는 또 합격하는 공부를 합시다. 이것저것 여러분들 꼬시는 멘트에 흔들리지 말고 합격을 위해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잡아서 어떻게 나오든 합격하는 공부를 합시다. 자, 아무튼 긴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